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40대 모텔 주인이 4년간 정신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과학수사계 대부죠.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사건 속으로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시간이고 저희가 주제를 가스라이팅 범죄로 잡았습니다.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자, 일단은 이제 최근 사건부터 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80대 건물주가 살해를 당했고 이것을 이제 30대 김모 씨가 했다고 이제 경찰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 30대 김모 씨를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이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검찰에서 얼마 최근에 그 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혐의로 모텔 주인을 구속 기소했는데 40대 이 모텔 주인이 지적장애인 2급을 판정을 받고 있는 자기 종업원 김모 씨, 30대 김모 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재개발 갈등을 빚고 있던 건물주인 80대 유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 지시를 한 사건이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참 뭐 많이 보도를 통해서 듣고 저도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해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살인까지 이어졌는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모텔 업주가 어떤 방식으로 좀 가스라이팅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그렇죠. 쉼터를 진전하던 이 30대 김모 씨 지적장애인인데 이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주차 관리를 시키면서 나는 내 아빠이자 형이다.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을 했고 나는 너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4년간 하면서 아마 심리적 지배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살인 행위를 시킬 때도 이 유모 씨에게 적대감을 유발하는 그런 지속적인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살인까지 이르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수사 사항에서 나와봐야 알겠죠. 4년간 아마 지적장애인을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하면서 이 친구를 자기 범죄에 이용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수사 단계에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건 차분히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이제 모텔 업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관리인의 일을 시켰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잘 줬느냐? 사실 보니까 또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가해자의 나쁜 정황이라는 게 지적 장애인을 이용을 했다는 게 나쁜 건데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뭐 4년 동안 주차 관리론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 매달 그 주차 관리 박스 같은데 기거를 시키면서 모텔비 명목으로 5, 60만 원씩 이렇게 갈취한 것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이 모텔 업주와의 관계를 이 김모 씨는 끊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1, 2년도 당하면은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4년간 종업원의 신분으로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신분으로 4년간 아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은 그 무기력감이나 의존감은 아주 높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든 따랐을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수사를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심리적인 뭐 지배, 의존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런 이제 뭔가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이고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기가 힘든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들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사실 자체의 인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부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서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관계 초반에 잘해주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해자에 대한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군요. 못하는 거죠. 예. 아,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 잠깐 좀 남았습니다만은 피해자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깨우치는 데부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제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무속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금전적인 갈취는 물론이고요. 폭행까지 당했던 일가족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입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제발 양보해달라. 내랑 한번 할 거야. 돈이 들고 올 거고 아니면 안 와도 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만약에 나만 죽어도 나머지 남아있는 세 가족을 괴롭힐 것 같았고 우리가 죽거나 그쪽이 죽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나의 이 억울함을 죽어서 좀 알리고 싶었다. 참 너무나도 끔찍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내 목숨이 끝나야 이 고리가 끝날 것 같았다라는 이제 피해자의 저희가 발언까지 함께 들을 수가 있었는데 왜 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게 그렇다면 어려운 건지 좀 가까이서 보셨을 때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예.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좋겠지만은 네. 그 신뢰관계를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의존성이 엄청 심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특히 15년간이면은 초기에 시작할 때 아마 건전한 신뢰관계로 시작했을 겁니다. 딸아이가 아픈데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어떤 방법으로 하면 나을 거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낳고 했더니, 보니까 예. 무속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믿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결여되면서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네. 무속인 연초면 찾아가는 원리, 심리적 그 위안을 받고 싶거나 안정을 찾고 싶은 그런 원리인데요. 이 15년간 무속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면은 아마 판단력이나 의존성이라는 게 아주 심화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처음 이제 설정됐을 때 어떤 좋았던 기억 그렇죠.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시작이 거군요. 되는 거죠. 좋은 네.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실 때요, 이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가스라이팅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 보면은 예. 이 우리가 정서적 위안 이런 걸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사회가 초경쟁 사회에 초연결 사회에 누군가와 비교되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면은 종교에 기대거나 아니면은 친한 가족들한테 기대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게 정서적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리를 있죠. 지금 이 초경쟁 사회의 구도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 기대고 싶은 상대방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로 나타난다면 누구라도 그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사회 환경이. 좀 이렇게 삭막하고 좀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지금의 경쟁 구도를 사회에서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제가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좀 공부 아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루밍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요 차이는 좀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일반인은 예.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나 다 같이 심리적인 지배를 통한 네. 정서적인 지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가 보통 압박, 심리적인 통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반면에 예. 그루밍이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의 용어 해설이 뭐 손질하다, 다듬다 이런 뜻입니다. 그루밍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마부와 말의 관계를 보면은 네. 마부가 말의 틀을 다듬어주고 잘 빗어주고 하죠. 관리를 해주니까 예.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패스 집안에서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많이 않습니까? 키우죠. 반려묘의 틀을 잘 관리해주고 하면은 고양이가 주인한테 순종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루밍은 상대방을 잘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이 유혹이란 방법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그루밍의 대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그루밍 범죄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랑 그루밍 같은 게 어쨌든 시작은 초반에 어떤 좋은 신뢰를 그렇죠. 바탕으로 네. 시작이 됐는데 좀 뻗어나간 양상이 좀 다르다. 종속시키는 방법, 도구 자체가 틀린 거죠. 아, 한 사람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계속적인 압박을. 압박과 통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면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가스라이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놀랍게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아직 범죄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범죄 용어가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용어니까 아직 충분한 정의가 아직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게 유추해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용어로 채택할지 여부도 앞으로 장기간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내외, 국제적으로도 지금 모두 시기상조로 보고요. 그런 법률적인 명확성, 법률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재판에 네. 이용되려면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형 이후에까지는 이제 적시가 되고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가스라이팅 자체로 범죄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통한 어떤 범죄 행위가 나와야만 처벌을 할 수 그게 있는 약간 이제 겁니다. 배경같이. 그렇죠. 도구 네. 개념이죠.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가스라이팅 범죄로 인해서 범죄 행위로 이제 인정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고 특히 이 가스라이팅 범죄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당시에 검찰이요, 이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에게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인자의 손으로만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을 지배해서 그 실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렇죠. 현실이죠. 예,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확성이라는 부분인 것인데 뭐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힘들죠. 심리 지배 여부는 불명확한 그런 표현이고요. 예. 또 뭐 피해자도 심리적으로 굴종 상태라고 하는데 그 굴종 상태를 누가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예, 그래서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은 뭐 국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 사례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데 고의성이 있어야 과실은 우리가 그쵸. 형법에 딱 예, 예. 규정돼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데 사실상 심리적인 표현 상태에서의 이 고의성에 대한 입증 여부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가스라이팅한 내용과 범죄 행위와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히 존재하느냐 여부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죄 케이스를 받아들이기에는 법률의 명확성 그런 문제를 들었을 때 또 상당히 쉽지 않다. 장기간 좀 논의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뭐 적용된 거는 없고요. 예, 마찬가지죠. 다만 2015년도에 영국에서 예. 중범죄법 뭐 처벌 그 법률을 개정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범죄 행위를 명시를 해서 이제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해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논의가
아직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범죄 뭐 피해 평가라던가 이 어떤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도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 피해자를 통한 뭐 피해 평가 제도, 피해 평가 조사표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재판부에 냈을 때 그걸 재판부에서 증거로만 채택되어진다면은 이게 가스라이팅의 어떤 처벌 근거가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은 이 양형시에 이 가스라이팅한 범죄 정황을 양형시에 고려하고 그 이유로서 좀 적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아까 저랑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일단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스라이팅 범죄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좀 스스로 깨우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말은 무조건 수용을 하는 의존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내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아, 기억을 왜곡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너 전에 그렇게 했지 않냐?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록을 유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내가 고립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자존감을 조금 회복해가지고 내 판단이나 결정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조금 벗어나는 게 1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2차적으로 완전해지려면은 전문가의 상담,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마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극복되어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 예방책이 중요한데 저희도 아마 이 초경쟁 사회와 초연결 사회에서 정신적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이 심리상담센터 같은 것들을 아주 좀 전문가 집단을 많이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좀 더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예방 대책의 일환이고 그런 예방 대책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죄를 미리 막아주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속으로 첫 시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